클래식 인물열전.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들립니다. 클래식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특별한 연주자와의 만남,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음악가의 인생과 음악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클래식 연주자들의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음악평론가 손수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일본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잘 다녀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또 맛있는 빵을 선물로 사주시고 감동입니다. 사람의 도리를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뜻한 분이셨군요. 네, 그럼요. 저는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빵 한 개 가져왔는데. 저 근데 너무 감동받아서 지금 너무 먹고 싶은데 어떡하죠? 네, 이따가 끝나고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자, 오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주인공, 그야말로 제가 너무나 기다리던 분입니다. 와, 누굽니까? 네, 오늘은 황금빛 트럼펫이라고 불리던 이탈리아의 테너 마리오 델 모나코를 만나보시겠습니다. 델 모나코, 이 명성에 위해서 너무 늦게 소개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교수님께서 워낙에 이 델 모나코에 대한 애정이 네. 강하시다 보니까 네, 저를 만난 첫날부터 델 모나코 얘기를 계속 맞아요. 하시면서 맞아요. 하셨지만 이제 또 많은 연주자들이 있다 보니까 뒤로 네. 조금 밀리게 됐습니다. 오히려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약간 뒤로 많이 밀린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그렇죠? 티가 났나 봅니다. 와, 황금 트럼펫이라는 별명을 가졌다라는 건 그만큼 정말 그 역대 성악가 중에서도 큰 소리를 지녔던 가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어떤 성악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워너비 저렇게 노래하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성악가인데요. 네, 굉장히 남성적이면서도 아주 강렬한 음색을 가진 드라마틱 테너고요. 또 영웅적인 목소리, 또 영웅적인 배역들을 많이 소화했기 때문에 타계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도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마리오 델 모나코, 성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많은 그 이탈리아 출신의 당시에 그런 테너나 성악가들이 좀 불우한 가정 환경, 네. 가난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델 모나코는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좀 부모님들이 오, 네, 굉장히 이런 교육에 관심을 가진 그런 가정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네, 1915년 7월 27일 날 이탈리아 피렌체 리카졸리카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는 나폴리 출신으로 오페라를 아주 좋아해서 신문에서 오페라 음악 평을 담당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오, 또 그렇군요. 어머니도 좋은 소프라노의 목소리를 지니고 있었던 데다가 엘리코 카루소의 부인하고는 또 사촌 지간이었다고도 합니다. 세상에. 네. 아버지는 이제 모나코를 로시니 음악원의 바이올린과 원래 바이올린도 시켰거든요. 그래서 바이올린과에 입학을 시키려고 했는데 본인은 별로 흥미가 없어서 네, 또 이 무렵에 변성기가 시작되고 나니까 아주 아름다운 미성의 노래 어머니한테서 물려받은 그런 목소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14살이 됐을 때는 마스네 신성무대극 나르치조에 뽑혀가지고 거기서도 출연을 하고 또 이 아들의 이런 아름다운 미성이 돋보이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오페라 가수로 만들고 싶어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재능이 너무 넘쳐서 그런지 또 델 모나코는 이때 저 성악가 싫어요. 저는 화가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그림에도 재능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 페사로에 있는 미술 학교에 입학을 해서 디플로마를 땄고요. 울비노에 있는 학교에서도 그림으로 디플로마를 땄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18살이 됐을 때 노래에 대해서 조금 열정이 점점 생기면서 그림 공부는 계속 하면서 페사로의 음악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미술 전공자네요. 네, 미술 전공자입니다. 활기가 있네요. 네, 바이올린도 굉장히 연주를 잘 했다고 하고요. 아주 네. 뭐 다방면의 예술적인 재능이 풍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께서는, 델모나코의 아버지께서는 바이올린을 시키려고 했다가 그다음 오페라 가수를 시키려고 하고 뭔가 호시탐탐 예, 얘를 뭘 좀 만들어 그러니까 보겠다는 아들을 뭔가 예술가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 예. 생각을 항상 하셨군요. 그만큼 어떤 부모가 이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컸던 그 당시로서는 조금 그 동년배의 다른 성악가들에 비해서는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 1915년이면 벌써 지금 100년이 그렇죠. 넘었잖아요. 네네. 그 참 저는 이런 문화가 부러워요. 그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그 예술적 감각으로 뭔가를 키워서 좀 안내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 자체가
솔직히 이때 시대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하던 일 아닙니까? 근데 조금 당시에 사실 또 네. 우리나라에서는 예술을 하게 된다는 거는 조금 천시되는 음. 직업을 갖는 거기 때문에 어 정말 그 우리 초기 성악가 선생님들도 노래를 너무 하고 싶었지만 그 대학교나 뭐 어떤 상급 학교 진학은 문과나 이과로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좀 어떤 그런 문과 뭐 문을 숭상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해서 예술에 대해서는 조금 취미 이상의 어떤 의미를 두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후에 이제 좀 그 이후에 정경화, 정명화 또 정명훈, 정트리오의 어머님을 보면은 어떻게든 자녀들의 재능을 발굴해서 그거를 키워주려고 하니까 그 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인식 변화가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손수영 교수님도 지금 이제 부모님 아닙니까? 학부형. 네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식이 예술 정각이 있다. 밀어주실 겁니까? 아니요. 아니 방금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아니오로 이렇게 끊으시면 이게 예술을 네, 한다는 건 정말 네, 본인한테도 힘든 일이고 네. 또 정말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부모의 뒷바라기 굉장히 힘든데 저는 그럴 만한 자질을 가진 부모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공부를 하라고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저처럼 예술가인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 아니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경 교수님처럼 훌륭하게 되시면 괜찮은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부가 승부가 빠르겠다 싶어가지고 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 마리아 델 모나코 페제로 음악학교에서 아주 귀한 스승님을 만나게 되죠. 그쵸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여기서 이제 일찌감치 생기게 되는데 예, 거기서 정말 그 유명한 아르투로 멜로키라는 선생을 만나게 되고요. 이 멜로키한테서 개인 레슨을 받으면서 소위 말하는 그 성악도들이 다 말하는 멜로키식 발성 네. 네, 그런 아주 정말 특별한 어떤 발성법을 습득을 하면서 자기 목소리가 가진 감정을 화려하게 이제 선보이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델모나코 음성의 특징은 굉장히 호쾌하고 밝고 힘찬 음색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게 멜로키식 발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또 아주 멋진 외모에다가 어떤 예술가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연기력 이런 것들이 있어서 관중들을 아주 단숨에 사로잡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멜로끼와 델 모나코는 알까요? 한국에서 이 두 분 때문에 정말 많은 성악가들이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솔직히 퍼센트로 따지면 90%는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고통받는 사람이 훨씬 많죠. 네. 이 이제 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멜로키 스타일의 발성이라는 건 그런 체질을 타고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자꾸 훈련을 하다가 어 정말 피워보지도 못하고 쓰러진 성악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어떤 평론가께서 유럽의 평론가께서 평론가 성함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문장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평생 잊지 못하는 문장인데 이 멜로키의 발성을 구사한 마리오 데 모나코의 발성을 따라하다가 목이 상한 테너는 하늘의 별보다 많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과장법이 아니라 어떡해. 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싶어서 따라하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성악은 몸이 악기다 보니까 네. 타고난 신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다른 악기를 가졌는데 이 악기처럼 노래를 하려다 보니 당연히 무리가 가고 결국은 이게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서다 보니까 이걸 바로잡기가 힘들어지면서 음악을 포기하게 된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딱 제가 좀 정리가 되는 게 결국 발성은 자기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발성이군요. 그렇죠. 오늘도 귀한 가르침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자, 그럼에도 또 긍정적인 시각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 부정적인 시각도 그때 당시에 많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모나코 소리가 굉장히 소위 말하는 약간 내지르는 소리다 음, 보니까 섬세하지도 않다. 또 어, 해석이 과장되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탈리아 테너들한테는 좀 약간은 공통적으로 네, 나오는 그런 네, 과장된 해석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는데요. 어찌됐거나 그 이탈리아 테너들이 이탈리아 스타일의 노래를 많이 할 때는 그 노래 자체 그리고 또 감정에 충실한 연기력으로 사람들한테 많은 공감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이 발성이 이렇게 크게 이 사람의 어떤 배역이라든지 이 사람의 음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델 모나코가 강세를 보인 오페라가 베르디 오페라 오텔로 그리고 또 빨리아치입니다. 레온 까발로의 오페라인데요. 이 오텔로에서는 정말 뛰어난 소화력을 보여서요. 역사상 최고의 이제 오텔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텔로 굉장히 어려운 역할이잖아요. 그런데도 뭐 아주 훌륭하게 소화를 해내서 평생 427회가 넘는 오페라의 와, 오텔로 무대에 섰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 오텔로만 427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모든 오페라를 다 포함해도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보면 1년에 오페라를 많이 해도 10번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가수가. 그 시대에는 아마 더 많이 했었던 것 그럼 같습니다. 20번씩 했다고 하더라도 427회면은 20년을 네, 그렇죠. 오텔로만 불러도 네. 400번이지 않습니까? 이 목이 안 갈 수가 있나요? 약간 강질의 어떤 성대를 타고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야, 네.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과장되게 리액션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마침 예술의 전당에서 8월에 오텔로를 하지 않습니까? 아,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페라디오에서도 저희가 오텔로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오텔로 꼭 보시기 바랍니다. 베르디가 작곡한 작품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작품 중 하나고요. 주인공의 오텔로 역할은 정말 드라마틱한 테너의 절정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 섹스피어의 원작이 갖는 그런 치정과 오해, 뭐 이런 절망, 분노 이런 것들이 노래에 가감없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무어인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탐나는 역할인데 바리톤이라 할 수가 없네요. 제가 딱 무어인처럼 싱크로율이 네, 딱 맞으시지만 교수님은 바리톤이기 때문에 이하고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들려주실 첫 번째 연주곡 뭡니까? 네, 오늘은 레온 카발로의 아침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레온 카발로의 아침의 노래 마티나타 테너 마리오 델 모나코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브라보! 레온 카발로의 아침의 노래 테너 마리오 델 모나코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교수님 앞서 이탈리아 출신 바리톤 성악 교사였던 아르투로 멜로키와 인연의 소리가 이야기를 좀 신도있게 나눴는데요. 마리오 델 모나코에 대한 애정이 멜로키도 각별했죠. 네, 멜로키는 그 지휘자 툴리오 세라핀의 친구였고요. 네, 아주 엄격한 교수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 이제 유명한 성악가들이 레슨을 받으러 왔을 정도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멜로키가 개인 교습에서는 또 레슨비를 받지를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습니까? 네, 어떤 자신의 교육법을 그렇게 널리 전파하는 데 관심이 있었지 돈이나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고음을 이렇게 잘 가르쳐 준 대로 잘 내면은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에스프레소를 또 선생님이 직접 내려줄 정도로 아주 뭔가 낭만적인 시대의 이야기 같습니다. 이야, 네, 이거 뭔가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 배우러 왔는데 알려줬는데 잘냈다. 돈은 받지 않고 우리는 이제 봉투를 꺼내야 되잖아요. 이 하얀색 봉투 안에 레슨비를 넣었지만 그 수업비가 항상 적기 때문에 저희는 죄송한 마음으로 딱 내는데 받지 않아. 그 대신 내가 커피를 타줄게. 네. 기가 막힙니다. 자, 멜로키는 데모나코가 유명해진 뒤에도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사랑으로 살폈습니까? 네, 굉장히 유명해진 다음에도 네.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어떤 발성법, 교육법이 정말 제대로 구현된 그런 제자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음성에 대한 주의사항 라디오를 들으면서 너 이거를 이렇게 해라라는 그런 긴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또 델 모나코가 라스칼라 극장에 데뷔를 하니까 80살 때는 거기까지 또 찾아가가지고 공연이 끝난 다음에도 여러 가지 충고 가르침을 주기도 했고요. 이야. 이 멜로키의 지도 덕분에 델 모나코는 1년 만에 지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풍성한 소리를 가지게 됐는데요. 또 1936년에는 로마에 있었던 콩쿠르에 참가해서 입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오페라 극장의 연구생으로 들어가는데 네. 이제 여기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슈입니까? 이 로마 오페라 극장을 들어가서 연구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네. 거기도 선생님이 있을 텐데요. 그 선생님이 희한하게도 이 마르크 안토니라는 선생이 클라리넷을 전공한 클라리네티스트였는데 클라리넷과 교수였던 관계로 성악을 좀 잘 몰랐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델 모나코가 얼굴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후하게 생겨서 뭔가 체격이 클 거다 생각을 하였지만 그렇게 키도 큰 편이 아니고 당시에는 또 몸무게가 한 62kg 정도밖에 나가지를 않았는데 그렇게 웅장하고 큰 소리를 내니까 선생님이 듣기에는
이게 네 소리가 아니다. 네 몸과 안 어울린다. 이러면서 자꾸 소리를 작게 내도록 가르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몇 달 만에 아주 가는 정말 이전과는 다른 소리를 내게 되고 아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어떤 잘못된 걸 인식했을 때는 이미 많이 늦어가지고요. 이제 다시 선생에게 멜로키 선생에게 달려가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스토리가 여러 가지 놀라운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62kg이라는 사실이 그렇죠.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 같습니다. 한 102kg는 나가는 그런 그러니까 저랑 정확히 40kg 차이가 나네요. 아 저는 지금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40kg나 더 나가는데 모나코보다 작은 소리를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이제 성악가들을 다 잘못된 길로 인도한 그런 겁니다. 모나코처럼 소리를 볼륨을 내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본인과는 맞지 않는 본인 성대하고는 맞지 않는 것들을 하다가 성대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았죠.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아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한 클라리넷 선생님, 마르크 안토니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데모나코는 결국은 작은 소리도 습득을 했네요. 네, 작은 소리도 피아니시모도 습득을 했겠죠. 예. 근데 이제 본인한테는 전혀 맞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이미 크게 소리를 내는 방법을 터득한 상태인데, 소리를 자꾸 작게 내라고 하니까 이제 본인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특히 아시다시피 이탈리아 오페라의 어떤 남성 성악가의 배역이라는 게 그렇게 작은 소리 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고 이제 다시 멜로키 선생을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다시 회복하게 되죠. 멜로키 선생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고 네. 정말 자신이 정성 들여서 가르쳐준 그런 발성법을 다 버리고 다른 사람이 가르쳐준 걸 습득했기 때문에 배신했다는 생각에 아주 한동안은 쳐다도 안 보고 냉대를 했다고 합니다. 데모나코를. 네, 그렇죠. 저 같아도 어쩌면 그럴 것 같아요. 배신감이 굉장히 너무 애정을 기울였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랬다가 이제 겨우 용서를 받게 되고요. 멜로키의 지도로 다시 본래의 소리를 찾게 되고 그리고 오늘날 델 모나코의 음성이 이제 유지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정말 다행입니다. 자, 이번에는 데모나코의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들으실 곡은 아구스틴 라라의 그라나다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아구스틴 라라의 그라나다 테너 마리오 데모나코의 목소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아, 언제 들어도 놀랍네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아구스틴 라라의 그라나다 테너 마리오 데모나코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데모나코의 명성이 있기까지 또 스승만큼이나 중요한 인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델 모나코가 이렇게 이제 세계적인 성악가로 성장하는 데에는 바로 그 안에 리나 필리피니의 공이 아주 컸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버지들이 어릴 때 동료였던 관계로 어릴 때부터 아는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훗날 델 모나코가 로마 오페라 극장 연구생으로 있을 때 리나 필리피니도 그 연구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필리피니는 소프라노였고요. 둘이 같이 성악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당시 필리피니는 델 모나코한테 이 잘못된 성악을 지도를 했잖아요, 선생님께서. 네. 그런 선생한테 항의를 해서 필리피니가 오히려 장학금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어떤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리나 필리피니의 아버지는요, 이 장래에 대해서 아무런 보장도 없는 정말 단지 오페라 극장의 연구생에 지나지 않는 그런 청년에게 딸을 주고 싶지 않아서 이 델모나코와 결혼하는 걸 굉장히 반대했다고 합니다. 데모나코도 결국은 반대를 당했군요. 네, 그 당시에는 그냥 무명의 성악가에 지나지 않으니까 정말 아끼는 딸이 와, 네, 그런 어떤 무명 예술가한테 이제 시집을 가서 고생하는 거를 아버지 입장에서 당연히 반대했겠죠. 야, 정말 흥미롭습니다. 딸의 재능이 더 뛰어나다고 아깝다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반대로 두 사람의 사랑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저는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반대도 무릅쓰고 네. 필리핀이는 델 모나코를 위해서 뭐든지 하면서 델 모나코를 뒷바라지를 했다고 합니다. 델 모나코가 군인 신분으로 노래를 하고 2차 대전 때요. 또 그리고 뭐 이런 뭔가 아직 활동의 어떤 돌파구를 못 찾을 때 오디션을 부탁하기 위해서 극장을 다 찾아다닌 것도 필리핀이었고요. 또 최초로 데뷔했던 푸치니 극장의 오디션을 알아봐 준 것도 그 아내였습니다. 와, 이렇게 훌륭한 아내의 내조가 있었기 때문에 델 모나코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두 사람은 평생을 해로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전형적인 이탈리아 테너의 라이프 스타일하고는 다른
길을 가는 것이 델 모나코입니다. 이 한 사람의 부인하고 평생을 해로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참 예술 경영학적으로 흥미롭습니다. 극장을 찾아다닌 것도 필리핀이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처럼 뭔가 공고가 나거나 인터넷 통해서 알 수 있거나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직접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그때의 시스템. 약간 그런 도제식 시스템에서 이제 나온 것도 있고, 이 당시에 그 델 모나코가 군인이기 때문에 뭐 자유롭게 어떤 입출입이 가능한 그런 곳에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도 대신 이제 부인이 찾아다니면서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언제 약속을 해주시면 와서 노래를 하게 들려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정말 출중한 매니저를 두게 된 거죠. 아, 이 두 사람의 아들은 또 연출가 아닙니까? 네. 이 잔 카를로 델 모나코는 연출가로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요. 이분이 이제 나이가 좀 많습니다. 이분도 네. 이제는 우리나라하고는 2004년에 이제 카르멘을 연출하는 걸로 인연을 맺어서요. 또 국립오페라단의 아틸라, 또 작년에 오페라 일트로바토레를 연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트로바토를 저도 보고 왔습니다. 마리오 델 모나코의 아들이 연출가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신기하게 봤습니다. 굉장히 그 아버지의 후광이 강하게 작용하는 연출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곡 들어볼까요? 네, 드디어 이제 베르디 오페라 오텔로의 아리아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베르디 오페라 오텔로 중에서 신이여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테너 마리오 델 모나코, 알베르토 헤레데가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국립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베르디 오페라 오텔로 중에서 신이여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테너 마리오 델 모나코와 알베르토 헤레데가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국립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제가 델 모나코 편이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흥분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니, 그 델모나코의 발성도 드라마틱하지만 그때 당시 활동했던 다른 파트의 가수들도 예를 들어 레나타 테발디 소프라노의, 또 바리톤의 알도 프로티, 이런 뭐 에토레 바스티아니니 이런 가수들도 보면은 다 방향이 좀 비슷합니다. 그렇죠. 예, 네. 쓰는 회전폭도 더 어떻게 보면 델모나코만큼이나 바스티아니니나 알도 프로티도 드라마틱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점이 참 흥미롭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한 시대의 유행이었을까요? 유행, 그러니까 유행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이 멜로키 스타일의 발성이 이 러시아에 원래는 이제 발성에서 기인을 하고 있다고 하고 네. 그 발성법이 이제 이탈리아로 1930년대로 들어와서 이제 이게 조금 이탈리아에 많이 전파가 되면서 이제 벨칸토식 발성법하고 결합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이 꼭 멜로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델 모나코라든지 뭐 이 테발디라든지 이 성악가들이 다 3, 40년대 레슨을 받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다 받으면서 어떤 발성을 하게 된 것 같고 또 그것이 또 자기 몸에 잘 맞으니까 그걸로 이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 당시 어떤 하나의 경향, 유행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경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확실히 다르네요. 저는 유행 정도의 표현을 썼는데 또 경향이라고 하시니까 교수님 어쩜 이렇게 유식하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 아르투로 멜로키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멜로키 발성은 일반 발성과는 뭐가 다를까요? 포인트 하나 짚어주시죠. 이제 뭐 교수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네. 멜로디 발성이라는 게 사실은 후두의 위치가 굉장히 낮고 음, 이 성대 그러니까 마치 일반인들이 생각하시기에는 하품을 참는 하품을 이렇게 남들 안 보이게 참는 입 모양이 네. 그래서 입 안의 모양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뭔가 토하고 싶을 것 같은 토하려고 할 때의 그런 것들이니까 사실 성대가 굉장히 아래로 낮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혀를 선생님들께서 올리지 마라 고음을 낼 때 예. 혀를 내려야 이제 소리의 길이 크게 열리면서 이제 소리가 잘 나온다 하시면서 수저로 막 혀를 누르기도 하는 그런 발성을 저는 교육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혀라는 거는 불수의군, 그러니까 제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근육이 아닙니다. 네. 다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후두의 위치가 이미 낮고 혀의 위치가 아주 이렇게 밑으로 딱 정말 아래 보면 이렇게 U자형으로 고음이 날 때 나야만이 고음이 잘 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강하게 강조하면서 그거를 호흡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멜로디식 발성법인데 후대의 위치가 일단 낮아야 하고 성대가 얇아야 하고 뭐 이런 이미 타고난 조건들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의 발성법을 그대로 잘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는
뭔가 우리가 토하고 나면 여러분 다 목이 많이 아프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성대에 손상이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분별하게는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우린 이것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멜로키식 발성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것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들이 났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제 상반된 시각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멜로키식 발성은 잘 맞는 사람이 하면 이런 델 모나코 같은 정말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아, 네. 잘 정리해 주셔서 왜냐하면 이 발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오늘 교수님께 잘 또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곡인데요. 네.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중에서 오묘한 조화입니다. 그 별은 빛나건만보다 이 노래를 더 저는 이 좋아하십니까? 노래를 훨씬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중에서 오묘한 조화 레콘디타 아르모니아 테너 마리오 데 모나코와 알베르토 에레데가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국립 아카데미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중 오묘한 조화 테너 마리오 데 모나코와 알베르토 에레데가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국립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곡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네, 진짜 오묘한 조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선율과 또 이 남성 테너의 목소리의 조화가 진짜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하지만 푸치니는 역시 테너를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오페라 시작하자마자 보헤미에서는 깨젤리다만이나 고음을 바로 내야 하는 그런 네. 토스카에서는 레콘디 따르모니아. 이건 목도 못 푼 상태에서 정말 그 테너들의 그 극장 뒤에서 테너들이 대기할 때 정말 장난 아니잖아요. 이것만 끝나고 나면은 네, 살아나죠. 네, 살아나는 거죠. 자, 델모나코와 듀엣으로 자주 연주한 소프라노는 누가 있을까요? 네, 이탈리아 페사로 출신의 리릭 스핀토 소프라노인 레나타 테발디입니다. 이 델 모나코가 밀라노의 황소다 이렇게도 이름 별명을 불리기도 하는데요. 네. 이 두 사람이 듀엣으로 이탈리아 오페라의 이제 황금기를 이끌었던 시대가 1950년대 중반부터 한 후반까지가 되겠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마리아 칼라스와 주세페 디 스테파노가 있고요. 네. 또 후대로는 몽쉐라 까바에랑 플라시도 도밍고 또 미렐라 프레니하고 파바로티 콤비가 있는데요. 20세기 중후반 이탈리아의 어떤 그 오페라 무대를 중심으로 해서 황금기를 장식했던 이 성악의 콤비들이 아주 유명한 콤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델 모나코하고 레나타 테발디의 콤비는 아주 유명합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1950년 2월 라스칼라 극장에서 아이다 공연을 통해서 만났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제 베르디 오페라 오텔로에 관해서는 테발디랑 델 모나코의 이제 콤비를 능가하는 듀엣은 없을 거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고의 명연주로 회자되고 있죠. 두 사람이 함께 노래를 부른 건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뭐 명확하게 수치가 나온 건 아닌데 한 2,000번이 넘는 그런 듀엣을 했다고 하고요. 또 30여 장의 오페라 전곡 녹음이 있습니다. 아주 명실상부한 이탈리아 최고의 듀엣으로 활약을 하게 되고요. 1973년에 같은 해에 두 사람이 은퇴를 합니다. 그 아까 오텔로를 427회였죠? 427회 플러스 지금 2000회. 와, 정말 모나코는 노래만 했네요. 그렇죠. 노래만 했고 예. 또 찾아주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랑 속의 노래를 했던 성악가, 행복한 성악가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리오 데 모나코를 한마디로 정리해서 요약한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21세기는 20세기의 어떤 성악 환경하고는 좀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거의 한 활동했던 시기가 100년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런 어떤 다시는 어떤 돌아오지 않을 어떤 낭만적인 시대의 테너, 어떤 전설과도 같은 테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마리오 데 모나코를 가져와 주셔서 교수님 고맙습니다. 지금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데모나코의 오늘 저희가 노래를 몇 곡 못 들려드렸는데 데모나코의 음반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옥 같은 명아리아와 가곡도 잘 부르고요. 그리고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레나타 테발디와의 듀엣 연주도 일품입니다. 여러분 데모나코를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게 될 음악가 누구입니까?
다음 주에는 조금 특별한 어떤 악기를 다루는 연주자입니다. 하피스트인데요. 하피스트 카트린 핀치를 만나보시겠습니다. 하피스트로 갑니까? 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마리오 대 모나코를 가져오신 교수님 정말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주 동안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손선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테너 마리오 대 모나코의 인생 스토리를 함께했습니다.